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들어서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장 막판까지 순항하며 3,900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변심하지 않고 매수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이 대거 매수하는 양상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지금 증시 흐름 짚어주시죠.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2.51% 오른 3,95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구글이 AI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에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2.13% 오른 87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30전 오른 1,466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지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정책 완화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간밤 발표된 경제지표도 금리 인하 기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쳤고요. 상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소매 판매는 0.2% 증가에 머물며 경기 과열 우려를 누그러뜨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불안한 지점은 환율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장 초반 크게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는 일부 하락분을 반납하고 다시 1,4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환율 안정 메시지를 내놨지만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모습인데 구 부총리의 메시지가 뭐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특히 국민연금이 환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앞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구 부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소방수로 동원한다는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해외 투자 비중 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용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해외 투자 속도, 비중 조정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재개 여부에 대해선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재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연일 환율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외환당국은 지난 21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모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요. 앞서 주요 수출 대기업과도 만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기업들에 대한 단기 인센티브 등은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투자와 재테크 소식들 이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오랫동안 쥐꼬리 수익률의 상징이었고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1,500명을 추려서 집계해봤더니 최근 1년 수익률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운용하기에 따라서 퇴직연금도 훌륭한 자산 증식 수단이 된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비결을 박규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2.8%에 그칩니다. 430조 원 적립금의 80%가 낮은 수익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된 탓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공개한 퇴직연금 수익률 고수 1,500명의 투자 비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운용할 상품을 직접 고르는 DC형 가입자들로 최근 1년 수익률이 38.8%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 평균 수익률보다 9배 이상 높았습니다. 3년 수익률은 3.5배 높았습니다.
고수익 비결은 가입자 평균과 정반대로 적립금의 80% 이상을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한 덕분이었습니다. 1,500명 수익률 고수들은 전체 적립금 중 예적금의 4.5%만 넣었고 펀드에는 79.2%를 투자했습니다. 어떤 펀드에 주로 투자했는지 보니 공모펀드보다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상장 지수펀드 ETF에 돈을 넣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 방산, 원자력 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 상품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금이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DC형이나 IRP로 가게 되면 보이는 자산이 돼요. 내가 투자를 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ETF나 펀드에 대한 관심들이 당연히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한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 좋게 나오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이나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 비중을 자동 조정해주는 타기 데이트 펀드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결국 투자의 어려운 점은 오를 종목이나 상품을 고르기가 힘들고 또 원금 손실 위험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최근 주목받는 게 다음 달 출시가 예고된 IMA라는 계좌입니다. 예금처럼 증권사의 원금 보전을 받으면서 펀드처럼 투자하는 상품인데 여기에 세금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민후 기자, 세금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준비 중인 IMA는 만기 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자 만기의 수익금을 몰아주는 구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진행하게 되면 원금 보전의 취지를 못 살리는 탓인데요. 가령 IMA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구간의 수익이나 중간 배당을 실시했더라도 만기 연도에 손실을 크게 입으면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문구로 인해 IMA 사업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간 배당의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 향후 IMA가 손실이나 원금만 보전받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이미 낸 배당세를 환급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탓에 IMA는 통상적으로 만기의 수익을 몰아서 받는 특성을 지닐 전망인데요. 고수익 투자형의 경우 만기 3년에 연 6.6% 상품에 1억 원을 가입한 경우에는 3년 차에 환매하면 금융소득은 2,070만 원에 달하면서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네, 실제로 이미 종합과세자들이 꽤 늘어난 상황이죠. 네, 2023년도 귀성년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33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인 19만 1천여 명보다 76%가량 늘어났는데요. IMA 상품이 출시된다면 향후 5에서 10년 새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늘어날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세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초기 IMA 상품의 구조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출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다음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모두 또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동안 너무 혼인과 출생이 무너져서 전년 대비 상승률만 크고 절대 수치는 여전히 작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도 조금씩 극복할 정도로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우선 출생아 수는 어땠습니까? 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새 12,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18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2,300여 명으로 1년 새 8.6% 늘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째 증가세입니다. 이 추세로 보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은 올해 0.8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2년 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은 지난 9월 기준 0.85명, 3분기 기준 0.81명으로 늘었습니다. 출산 증가세는 30대가 이끌고 있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25세에서 29세 출산율은 0.1명 감소했지만 30에서 34세는 2.4명, 35에서 39세는 5.3명씩 각각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결혼도 크게 늘었죠.
그렇습니다. 1991년에서 1996년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서 혼인과 출산 모두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결혼도 지난해 4월부터 18개월째 늘었습니다. 9월 혼인 건수는 18,400여 건으로 1년 새 20.1% 증가했는데요.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9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늘어난 58,3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결혼 역시 30대가 주도했는데요.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 초반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1에서 9월 누적으로는 17만 6,100건의 혼인이 이뤄졌는데요. 1년 새 8.9% 늘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했다면 함께 따라오는 숙제는 내 집 마련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들썩이고 각종 규제가 추가되면서 신혼부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에 정부가 예고했던 공급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이면 수도권의 판교 신도시급의 공공 분양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대책의 내용과 공급될 위치까지 류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달 전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에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에 주택 28,700호 공공분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계획 물량보다 약 2,000호 증가한 수준이며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하는 것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경기도에 23,800호가 공급되면서 수도권 중에 가장 많은 세대가 풀릴 예정입니다. 인천과 서울에는 각각 3,600호, 1,300호 물량의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집니다. 구체적인 단지도 확정됐습니다. 서울에선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한 고덕강일 3블록에서 1,305호가 분양됩니다. 내년만 놓고 봤을 때는 유일한 서울 공공 분양입니다. 서울 은평구와 인접한 경기 고양 창릉을 비롯해 인천 계양, 수원 광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장기간 비주택용지로 분류된 LH 소유 땅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추가적인 공급에도 나섭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기 신도시 파주 운정 3지구 등에서 약 4,000호가량이 공급됩니다. 각 사업지별 공공주택은 지구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수원 당수는 내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양주 왕숙, 파주 운정 3지구는 기반시설 공사에 시간이 더 필요해 실제 착공과 분양까지는 2에서 3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대리점에 부당하게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금호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외상거래 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강요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좀 나눠서 보면 일단 금호타이어가 요구했다는 영업 비밀은 뭡니까? 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든 대리점의 소비자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인 금호넷에 소비자 판매가를 입력하도록 강요하고 정보를 취득한 겁니다.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드러날 경우 향후 공급 가격을 협상할 때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에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대리점 판매 금액 정보 취득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대 보증을 강요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 대금 미회수 위험이 관리되는 대리점에도 일률적으로 연대 보증인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대리점과 외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담보물 설정은 필수적이지만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연대 보증인 입보를 강요한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 금지 명령과 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계속해서 대리점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의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과징금 48억 3,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비상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롯데그룹에게 가장 큰 숙제는 롯데케미칼의 실적 회복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과 전격적인 공장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이게 롯데그룹에게도 물론 큰 결정입니다만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도 대형 이슈인데 두 회사의 결정 내용이 뭡니까? 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산업통상부에 석유화학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기업이 재편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차례입니다. 업계 1위인 롯데케미칼이 대선에 있는 나프타 분해시설 NCC 설비 가동을 멈추고 HD현대케미칼에 설비를 넘겨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후 HD현대케미칼은 현금 출자에 합작사를 세우고 합작사 지분은 양사가 절반씩 나눠 갔습니다. 중복 설비를 줄여서 공급 과잉을 해결하고 원료 조달 단가를 낮추는 등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입니다. 산업부는 재편안을 토대로 설비 통폐합이 합리적인지 고부가 제품 전환 계획이 담겼는지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기업들이 연간 NCC 생산 능력을 국내 생산량의 최대 25%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번 통합안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다른 석화 단지들도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산 석화단지에서 롯데와 HD현대의 통합 사례를 토대로 나머지 2대 석화단지인 여수와 울산에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산단의 통폐합 핵심인 LG화학과 GS칼텍스도 최근 경영 컨설팅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여수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안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향후 위기에 각자 도생해야 할 것이라며 재차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사업 재편안이 승인돼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정부의 세대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 자구 노력에 발맞춰 세부 인센티브 설계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은 CEO 20명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에도 나섰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은 바이오 대표를 맡았고 백화점 부문은 75년생 최연소 대표를 발탁하며 유통부문 전반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우선 신유열 부사장 거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신유열 부사장은 롯데 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에 선임돼 기존 박제임스 대표와 함께 그룹의 바이오 사업을 이끌게 됐습니다. 일각에서 사장으로의 승진도 점쳐졌지만 승진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 부사장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 컨트롤 조직에서 그룹 전반의 비즈니스 혁신과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롯데는 비상경영 상황 속 이번 인사에서 20명의 CEO를 교체하는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유통부문의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백화점 새 수장에는 75년생 정현석 롯데 아울렛 대표가 발탁됐는데요. 역대 최연소 대표로 유통사업 전반에서 전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할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롯데마트 부분은 차우철 대표가 사장으로 승진하며 새 수장이 됐는데요. 마트와 슈퍼의 통합 작업과 동남아 중심의 해외사 확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룹의 모태인 롯데웰푸드 대표에는 서정호 혁신추진단장 부사장이 내정됐는데요. 수익성 개선과 신사업 발굴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롯데의 유통과 식품 사업을 총괄하던 이영구, 김상현 두 부회장 모두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면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건데요. 실적 부진을 타게 할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자동차 등에 대한 미국 관세 인하를 이번 달 소급 적용하는 조건이었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정부가 미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송부해 관세 소급 인하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보 게재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이달 1일 기준 25%에서 15%로 내려갑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는 연 4.24%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예금 금리는 연 2.57%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상승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